미국 국방부의 무기 구매를 쥐락펴락하던 최고의 분석가. 그는 대한민국을 영원한 하청국가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선진국의 도면을 베껴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최첨단 전투기의 독자 개발, 절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 오만은 단숨에 박살났습니다. 마하 1.4로 하늘을 찢으며 솟구친 대한민국의 전투기 앞에서요. 강대국들이 100조 원을 쏟아부어 독점해온 하늘의 철옹성. 한국이 보란듯이 그 벽을 뚫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불 꺼지지 않는 사천의 새벽 공장.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브렛 칼슨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정책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일한 지 28년이 됩니다. 제 일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만든 전투기와 수송기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미국 국방부와 의회에 제출합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수십조 원짜리 무기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랜드 연구소를 거쳐 미 공군 전략사령부에서 항공기술자문으로 일했습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전투기와 수송기 개발 프로그램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숫자만 믿었습니다. 엔진 힘이 기체 무게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수치, 레이더에 얼마나 잘 잡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실제 작전에서 고장 없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를 나타내는 가동률. 이 세 가지 숫자만 보면 그 나라 공군력의 진짜 수준이 무엇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숫자들을 통해 28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항공기 개발에서 미국은 절대 1등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뒤를 한참 따라가는 처지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라면 더 단호했습니다. T-50 훈련기가 몇 대 팔린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장에서 쓰이는 전투기와 수송기를 자체 개발해 세계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만이 저를 얼마나 형편없는 분석가로 만들고 있었는지를 깨닫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경남 사천의 공장 불빛 앞에서였습니다. 2015년 가을 워싱턴 DC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30분 러닝을 마치고 책상에 앉아 전 세계 방산 시장 보고서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항상 블랙이었습니다. 달달한 것은 분석의 적이라고 늘 농담처럼 말해왔습니다. 그 루틴을 저는 20년 넘게 단 하루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는 차세대 전투기와 군용 수송기였습니다. 군용 수송기란 전쟁 물자와 병력을 실어 나르는 대형 군용 비행기입니다. 이 시장을 미국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 시 130 수송기가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팔리며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시장은 F-35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F-35란 미국이 만든 최신 스텔스 전투기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특수 설계가 적용된 기체입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계산하던 이 시장의 크기는 앞으로 20년간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미국이 독점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우리 연구소에 새로운 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제이슨 권, 한국계 미국인 2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젊은 인재였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친구구나. 그런데 왜 하필 한국 방산을 전공했을까? 그 분야는 앞으로도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텐데. 제이슨은 첫날부터 한국 방산 자료를 잔뜩 가지고 와서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브렛 박사님, 한국이 KF-21 시제기 출고식을 했습니다. 이 자료 보셨습니까? KF-21이란 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있는 초음속 전투기의 이름입니다. 시제기란 본격 양산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보는 시험용 기체를 말합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도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봤어. 분석 대상 아니야. 제이슨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멈칫하던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의 오랜 친구이자 록히드 마틴 출신 전략 자문인 스콧 헤이즈가 워싱턴 DC에 들렀습니다. 우리는 단골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시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콧은 미국 전투기 수출 시장을 수십 년간 관리해온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스테이크를 썰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이 수송기 시장까지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웃기지 않아? 저는 와인잔을 들며 짧게 웃었습니다. 신경 꺼. 비행기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 20년은 걸려. 한국이 그걸 모를 리 없잖아. 스콧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유 없이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석가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감각이 뭔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그 감각을 털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무기 구매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저는 예상과 다른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미국산이나 유럽산을 살 것이라고 제가 분석했던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 목록에 올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아직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 일정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전투기 하나를 새로 개발하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시제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볼 때마다 이성으로 눌러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즈음 저는 인도네시아 공군 조달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미국산 전투기를 써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미국산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산 FA-50과 미국산을 비교 검토 중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에서 한국산이 예상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더군요. 저는 회의가 끝난 뒤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FA-50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든 경전투기입니다. 훈련기에서 출발했지만 실전 전투 능력을 갖춘 기체입니다. 그 기체가 미국산과 진지하게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저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의 말투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 창을 닫고 한참 동안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새벽, 저는 러닝을 마치고 아직 숨이 고르지 않은 채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속보 알림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단독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속도 마하 1.4, 고도 4만 피트, 비행시간 32분, 마하 1.4라는 것은 소리보다 1.4배 빠른 속도입니다. 전투기가 진짜 전투기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을 한국이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3번 읽었습니다. 3번 다 같았습니다. 이건 오보거나 과장이다. 저는 즉각 다른 소스들을 확인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미국의 에이비에이션 위크, 프랑스의 에어코스모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경험도 없다고, 기술도 없다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제가 못 박아두었던 바로 그 나라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제이슨 권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꾹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콧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은 즉시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어차피 엔진은 미국 것 아니야 라고 했고, 다른 쪽은 기체를 자체 설계하고 만든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각 KF-21 관련 기술 자료를 모두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국산화율, 즉 전체 부품 중에서 한국이 직접 만든 부품의 비율이 65%였습니다. 개발 기간은 8년, 개발에 들어간 돈은 약 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를 새로 개발할 때 드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딘가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이 정도 기체를 만들 수 있다면 세계 방산 시장의 기존 공식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 4번,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이슨 권이 제 책상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방산개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 때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경제 위기 때도. 그것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절반쯤 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숫자들이 맞다면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KF-21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방산 전체가 세계 시장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맞다면 저는 10년 넘게 잘못된 분석을 해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제 분석 체계의 기초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블랙커피를 3잔 더 마셨습니다.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KF-21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 한국 무기 수출 소식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 980대, 자주포 648문, 경전투기 48대를 사겠다고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17조 원을 넘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서방의 무기 대신 한국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유럽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계약의 세부 내용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라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읽어가면서 저는 다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납기 준수였습니다. 한국은 계약한 날짜에 맞춰 물건을 넘겼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이 공급 지연을 반복하는 사이 한국은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물량을 정확히 보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기술력 못지않게 신뢰가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며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뢰. 저는 28년간 방산 분석을 하면서 그 단어를 한 번도 핵심 변수로 넣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스콧 헤이즈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그는 더 이상 농담처럼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자리에서 그는 제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브렛, 이건 순수한 기술력으로 이긴 게 아니야. 무기 팔면서 경제 지원을 끼워 넣은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장을 파고드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반발했습니다. 스콧, 폴란드가 납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다는 인터뷰 읽었어? 그게 기술 외적인 요소야? 아니면 기본 중의 기본이야? 스콧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를 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건 인정 못해. 그 말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근거 없는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도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근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밤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2023년 봄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와 방산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KF-21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들은 기술 세부 자료 공개에 극도로 신중했습니다. 군사 보안과 수출 계약 비밀을 이유로 제가 원하는 핵심 숫자들은 대부분 접근이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건진 것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홍보 자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도무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을 저는 외부에서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공장 안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도 주차장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숙소 주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기는 항상 저래요. 예전부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숫자에는 담기지 않는 무언가가 그 불빛 안에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또 이성으로 눌러버렸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워싱턴 DC로 돌아왔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뒤 몇 주 동안 저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천 공장의 새벽 불빛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어떤 나라가 고성능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비행기 설계 전문 인력이 충분한가? 핵심 소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가?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세 가지를 하나씩 갖춰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분석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향후 20년간 미국의 하청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려면 최소 2040년대는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022년에 한국은 이미 마하 1.4로 하늘을 갈랐습니다. 제가 2040년대라고 썼던 그 일이 예상보다 20년 가까이 앞당겨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박사 시절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브렛, 숫자가 예상과 다를 때 가능성은 두 가지야. 숫자가 틀렸거나 내 예상이 틀렸거나. 그 말이 20년이 지나 다시 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권이 어느 날 퇴근길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렛 박사님, 한국이 공중급유기를 처음 운용하기 시작했을 때도 다들 반신반의했거든요. 공중급유기란 비행 중인 전투기에 연료를 보충해주는 특수 항공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의심 안 하잖아요. 한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말없이 하고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그 말이 제 2010년 노트의 문장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파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2023년 파리 에어쇼, 세계 최대 항공 방산 전시회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영국 국방부 항공기술평가국의 수석 엔지니어 앤드루 피어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개발에도 직접 참여한 30년 경력의 전문가였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함께 만든 유럽의 최신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전시장 한쪽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가 먼저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브렛, 당신이 쓴 KF-21 분석 보고서 읽었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당신이 놓친 게 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엇을요? 앤드루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개발 속도입니다. 한국이 KF-21을 만드는 방식을 보면 실패가 나와도 그것을 외부에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 원인을 파고들어 다음 개발에 바로 적용합니다. 그 방식이 시간과 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그는 그날 밤 2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방산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방식, 실패를 다루는 문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에 대해 저는 메모를 하면서 손이 조금씩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앤드루는 2019년에 직접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이 한 실수를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펼쳐놓고 분석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방산 기업들은 실수를 철저히 감추는데 한국은 반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루와의 만남 이후 저는 연구 방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KF-21의 기술 사양을 비교하는 분석에서 벗어나 한국이 방산 항공기 개발 실력을 어떻게 30년에 걸쳐 쌓아왔는지 그 전체 과정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1980년대 기존 비행기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부터 시작해 훈련기 T-50 개발, 공중급유기 도입 운용, 그리고 KF-21까지. 각 단계에서 한국이 어떤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어떻게 다음 단계로 연결했는지를 하나하나 추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방산 개발 프로그램들은 실패가 생기면 그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음 개발의 밑거름으로 삼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이슨 권이 제 어깨 너머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기 훈령이 개발하실 때도 그러셨대요. 실패 보고서를 밤새 쓰고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다시 도면을 펼쳤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이것이 단순한 무기기술 분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현장 재방문과 심층 인터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 사천, 그리고 한국 무기를 직접 쓰고 있는 폴란드까지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2024년 초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앤드루 피어스의 소개 덕분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시설을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조립 공간 안에서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기체 주위에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무시무시하게 집중된 에너지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설계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그날 안에 원인 분석 보고서를 씁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수첩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폴란드 취재도 이어갔습니다.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과 인터뷰를 해주시는데 그들의 말이 솔직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한다는 것에 내부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 정비 설명서의 명확성과 기술 지원의 속도가 미국산에 비해 오히려 나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한국형 수송기, 그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터졌습니다.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송기를 독자 개발해 수출하려는 것에 대해 미 정부 채널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기술 이전 계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란 미국이 한국의 일부 기술을 가르쳐줄 때 맺은 약속으로 그 기술로 만든 물건을 미국 허락 없이 다른 나라에 팔면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항을 내세우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콧 헤이즈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록히드 마틴 측 인사들과 함께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한국 수송기 개발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수송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의 납품을 지연시키도록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핵심 부품 납품이 지연되면 개발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개발 일정이 밀리면 수출 협상 테이블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계약이 깨집니다. 미국은 그 고리를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콧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렛,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써줘야 해. 한국 수송기 개발이 왜 계약 위반인지 농어를 잡아줘.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스콧의 요청을 바로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슨 권이 그날 퇴근 직전에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브렛 박사님. 박사님은 직접 사천 공장을 보셨잖아요.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져 있던 것을요. 그걸 보고 나서도 그 보고서를 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스콧이 요청한 보고서의 첫 줄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 저는 서울 방문 때 찍어온 사진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천 공장의 야경 사진, 주차장에 빈 자리 하나 없던 새벽 2시의 사진, 그리고 KF-21 앞에서 엄지를 지켜든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 그 눈빛들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저는 제이슨 권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도면 한 장을 붙들고 밤을 새운 사람, 실패 보고서를 쓰고 다음날 아침 출근에 다시 도면을 펼친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그 보고서를 쓸 수 있겠냐고. 저는 새벽 4시에 결심했습니다. 스콧의 요청에 응하는 보고서는 쓰지 않겠다. 대신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에 근거해 한국 방산 항공기 산업의 실제 실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쓰겠다. 그것이 제가 28년간 방산 분석가로서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 데이터를 따른다는 원칙에 충실한 선택이었습니다. 오전 6시 저는 제이슨 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출근하면 같이 보고서 씁시다. 제대로 된 것으로. 답장은 30초도 안 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완성 직전 저는 사천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비행 시연을 진행한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활주로 옆 관람구역에 서서 저는 기체가 활주로 끝에 자리를 잡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저인지 아니면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KF-21이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리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기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저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체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며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순간 충격파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28년간의 오만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제이슨 권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보고서는 6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K방산 항공기의 부상, 가장 오래 과소평가된 경쟁자의 실체.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산 항공기는 향후 10년 안에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온 세계 시장을 실질적으로 뒤흔들 구조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고서가 배포된 직후부터 반응이 왔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한국 편을 든다며 비판했습니다. 스콧 헤이즈는 며칠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 내부에서 이 보고서를 공식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앤드루 피어스는 런던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브렛,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당신 편입니다. 2025년 초 한국 방위사업청이 차기 군용 수송기 양산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 물량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대상으로 한 수출 협상도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70년간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던 그 시장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국제 방산 전문 매체들이 주목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는 한국 방산 항공기의 수출 가능성을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고 에이비에이션 위크는 아시아의 새로운 방산 강자가 이륙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2015년 제이슨 권이
처음 제 책상 앞에 와 내밀었던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진지하게 읽었더라면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보다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따랐다는 것. 늦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방산항공기의 기세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 총액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항공기 분야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FA50 추가 수출 계약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KF21 수출형 모델에 대한 공식 문의가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100조 원 시장의 균열이 숫자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인식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을 조립 수준으로 보던 국제방산 분석계의 시각이 공식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낸 이후 비슷한 방향의 분석들이 유럽과 미국의 여러 연구소에서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테이즈가 오랜 침묵 끝에 짧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브렛, 한국 수송기 수출 뉴스 봤어. 내가 틀렸어. 당신은 늦었지만 결국 맞는 쪽으로 돌아섰지. 저는 그 이메일을 받고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틀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랐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브렛 칼슨이 아닙니다. 28년간 미국산 방산 장비가 곧 세계 기준이라는 전제 위에 모든 분석을 쌓아왔던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전제를 실제로 흔들고 있음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연구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술 수치를 비교하는 분석에서 벗어나 개발 문화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성이 어떻게 진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가를 연구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그 핵심 연구 모델입니다. 제이슨 권은 이제 저희 팀의 한국 방산 전담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낡은 항공기 설계 도면, 사본이 작은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사천 공장의 새벽 불빛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세계 하늘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앤드류 피어스가 지난 학회에서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렛, 한국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항공 기술의 방식을 배우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다시 쓰고 있어. 그게 가장 무서운 경쟁자야.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변하지 않는 사실을 전합니다. 진짜 강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남의 비행기를 빌려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0년 뒤 자기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로 그 하늘을 가릅니다.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실패 보고서를 밤새 쓰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도면을 펼친 수천 명의 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출발선 위에서 쌓아올린 그 기초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 분석가이지만 이 사실 앞에서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새벽 2시에도 불을 끄지 않고 도면을 붙들었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 번 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폐허 위에서 하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아버님 세대와 오늘의 대한민국 방산을 일군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위해 댓글에 대한민국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저력을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